여든을 훌쩍 넘기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이들이 귀신 이야기를 해달라며 조르면 아주 오래전 자신이 겪으신 일이라며 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는 도중에 윗분의 부탁으로 경북 문경시에 있는 상갓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경시는 문경세제라는 큰 고개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곳으로 문경세제는 워낙 높고 험한 곳이라 선뜻 내키지는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퇴근 무렵이 다 된 늦은 시간에 그곳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지만 문경세제에 도착해서는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가라앉기 시작해서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운전하시던 아버지는 컴컴한 산 중턱쯤에서 달빛이 유난히도 붉고 환한 곳이 눈에 들어와 고개를 들어 절벽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절벽 위에는 크고 검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마치 사람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오싹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리려다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검은 나무 옆에는 한 여자가 서서 아래를 보고 있었는데 흰 소복 차림에 붉은 달빛 때문인지 검붉은 얼굴에 기괴한 미소를 띠고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린 채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오싹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웠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상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상갓집은 분위기가 몹시 스산하고 침통했다고 합니다. 보통 시골의 상갓집은 조금 북적이기 마련인데 그곳은 유달리 깊은 침통함이 느껴지고 상주들이나 마을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상주 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께 인사를 하며 궁금한 얘기에 대해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댁에는 자그마치 10명이나 되는 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맏딸이 세상을 떠났으며 당시에는 드물게 대학교까지 졸업한 재원이어서 그 슬픔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남자를 알게 되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만 그 마음을 품고 키워오다가 마음의 병을 얻게 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급기야는 위독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딸의 아버지는 수소문 끝에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기를 부탁했지만 그 남자는 딸의 존재조차 몰랐고 또한 이미 가정을 이룬 몸이라 아무리 위독한 환자의 부탁이라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희미한 기대감을 갖고 그 남자를 기다리던 그 딸은 남자의 거절을 알게 되고는 극심한 실망감에 식음을 전폐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차츰 삶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딸은 말문을 닫은 채 붉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딸이 상사병이라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되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에 그 딸의 아버지는 절망으로 가득 찬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도저히 참지 못한 그 딸의 아버지는 딸이 좋아한 그 남자에게 찾아가 제발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딸의 손을 잡아주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끝내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말문을 닫은 채 붉은 눈물만 흘리던 그 딸은 어찌된 일인지 혼자서 바람을 쐬고 싶다며 힘없는 발걸음으로 비틀거리며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들 걱정이 되어서 만류했지만 그 여자는 바람을 쐬고 싶은 것뿐이라며 걱정 말라고 하고는 혼자서 마을 앞 낮은 둔덕의 산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되었지만 금방 돌아오겠다는 딸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끝내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붉은 달빛이 처연한 그 절벽 위 그 나무에서 목을 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져 모두들 술렁거렸고 상갓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죽은 곳이 하필이면 마을 사람들의 한과 슬픔이 스며 있는 곳, 붉은 달빛이 소름 끼치는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붉은 달빛의 애절함 때문인지 그곳에서 스스로 죽은 처녀들이 너무 많아 어지간한 강심장의 남자들도 절대 가지 않는 저주받은 곳이라 불리었기 때문입니다. 외지인들도 그곳을 지나다가 귀신을 보거나 헛것을 보고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 저주의 파고가 미칠까 해서 두려운 마음에 아무도 상갓집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연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조금 오싹한 느낌은 들었지만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급한 마음에 자정을 넘어선 한밤중에 상갓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하며 오늘 밤은 지나고 아침에 떠나기를 권유했지만 아버지는 괜찮다며 출발하셨습니다. 한참을 무심히 운전하시던 아버지는 불현듯이 상갓집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붉은 달빛이 스산한 그 절벽 위 검은 나무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려 그 절벽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야 라며 애써 두려운 마음을 누른 채 바라본 그곳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붉은 얼굴에 움푹 가라앉은 두 눈동자, 기계알이만치 늘어진 목, 귀 밑까지 찢어져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얼굴은 너무나도 오싹해서 오금이 저린 것처럼 몸이 굳어져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금방이라도 아버지를 향해 뛰어내릴 것처럼 몸을 숙여 뚫어지게 바라보며 뭔가 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만 검어진 채 벌벌 떨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여자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질 않기를, 이 모든 것이 겁먹은 자신의 환상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눈을 떴습니다. 간신히 눈을 뜬 아버지 눈앞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앞 유리창에 얼굴을 들이밀고 목이 완전히 꺾여서 늘어진 채로 기괴한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널 기다렸어. 널 기다렸어. 그 여자는 젊은 남자인 아버지를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남자로 여기고 검붉은 피로 얼룩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차창을 긁어대며 차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의 붉은 두 눈이 섬뜩하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차창을 긁어대는 모습에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발견한 아버지의 차 앞 유리창에는 사람이 긁은 것처럼 보이는 검붉은 피로 얼룩진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그 일은 달빛이 너무 붉어서 붉은 달이 뜬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살아생전의 그리움을 참아 잊지 못한 그 여자의 한 맺힌 서러움이 붉은 눈물에 젖어 오늘도 슬픈 장송곡을 부르고 있기 때문일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은 여름방학의 즐거움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설렘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모두들 방학이 끝난 아쉬움 때문에 다소 들뜬 상태였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얘들아, 희나리가 보이지 않네. 혹시 연락되는 사람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다들 희나리가 학교에 오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나리는 반에서 1등만 줄곧 하는 우등생에다가 솔직한 성격 때문에 인기도 많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희나리는 특이한 이름 때문에 저와 친해진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름방학 내내 무심하게 느껴질 만큼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희나리는 자신의 이름이 마른 장작이라는 뜻이라며 자신의 부모님께서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불꽃 같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다며 자랑스레 말하곤 했습니다. 그 특이한 이름이 기억에 남아서인지 저는 희나리와 더욱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희나리와 저는 방과 후 1학년 건물 지하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주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우등생인 희나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다가 제가 늘 학교를 독촉해야만 비로소 움직일 만큼 집중력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 희나리가 아무 연락도 없이 학교에 오지 않은 사실 때문에 다들 뒤숭숭했지만 수업이 차츰 진행되면서 희나리의 무단결석은 서서히 잊히게 되었습니다. 2교시 음악 시간이 되어 전부 음악실에 앉아 수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일 앞에 앉은 친구가 비명을 질러 모두들 기겁을 하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제일 앞에 앉은 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화를 내셨지만 그 친구는 장난이 아니라 교실 앞에 있는 피아노를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대는 소리를 들었다며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고 모두들 조용히 피아노 소리에 집중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제일 앞에 앉은 그 친구가 장난을 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고 별다른 일 없이 수업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음악 선생님께서 갑자기 멈칫하시며 당황하셔서 아이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겁에 질린 채 피아노 곁으로 다가가서는 피아노를 살피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얘들아, 저 소리 들리니? 저 소리 말이야. 아이들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뭔가가 피아노 밑쪽을 마구 긁어대는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음악실 뛰쳐나가고 음악 선생님도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피아노 옆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결국 경비 아저씨와 선생님 몇 분이 음악실 및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내내 문이 잠겨 있었던 때문인지 뭔가가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 불을 밝히는 순간 다들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문 바로 옆 벽 쪽에 시커먼 픽딱지가 들러붙은 채 백골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시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벌벌 떨면서 그 시체의 이름표를 확인해 보니 희나리였습니다. 희나리의 시체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판으로 된 지하신문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긁어대서인지 손톱이 모두 없어져 피가 눌러붙은 상태였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어서 손가락 사이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끼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공포감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선생님들은 다들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곧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고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단 한 명, 저만이 남아있으라고 해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었지만 할 수 없이 교무실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선생님들이 오지 않아 점점 더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려운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여름방학이 시작된 그날은 일찌감치 수업을 마치고 희나리와 저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은 건물 지하에 있는 도서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희나리는 여전히 주위의 소리에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공부에만 집중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날따라 더욱 얄밉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실 반에서 1등은 늘 희나리가 했지만 2등은 저였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이름 때문에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칭찬을 듣는 모습이 짜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점점 더 미워져서 희나리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라는 섬뜩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그날따라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도서관을 나가고 저와 희나리 둘만이 남았을 때 저는 희나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정리해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왜 내가 항상 너를 챙겨야 해? 정말 짜증나. 라고 생각하며 도서관을 나와 1층 올라가려는 그 순간 마침 지하로 내려오던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희나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누가 있냐고 물어봤지만 희나리는 이어폰을 낀 채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결국 경비 아저씨는 도서관 문을 잠가버렸는데 다음 날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희나리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숨쉬기 어려워졌고 굳게 닫힌 철판으로 된 문은 손톱이 다 빠질 만큼 두드리고 긁어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희나리는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무서운 절망감 속에서 결국 혼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더욱 무서워진 저는 더 이상 선생님들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싹하고 두려웠지만 선생님들이 계신 지하 도서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귀가를 했고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셨는지 지하 도서관은 적막할 만큼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서관이 너무 오싹하게 느껴져서 황급히 그곳을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도서관이 어두워져서 저는 기절할 만큼 놀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철문을 열고 나가려고 허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가쁜 숨을 쉬면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는 웅얼웅얼 뭔가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의 그 존재는 희나리였습니다. 검붉은 빗딱지는 반쯤 남아있는 얼굴에 흉측하게 붙어있고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움푹 꺼진 두 눈과 손톱이 다 빠져버려서 휘어져 있는 손가락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머리카락 움켜진 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희나리의 징그럽게 일그러진 얼굴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눈꺼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미친듯이 쿵쾅거리던 심장도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학교는 학생의 시체가 발견되어 임시로 열흘간의 휴무일을 갖게 되었고 열흘이 지난 후에 그 지하 도서관에서는 또 한 명의 학생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찾아온 그는 젊은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웃음이 기분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막내 삼촌은 온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훤칠하게 큰 키에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의 취업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인생의 본보기였습니다. 또한 막내 삼촌은 예쁜 딸 하나까지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막내 삼촌의 어린 딸은 큰 집이었던 저희 집에 자주 머물렀고 방학이 되면 저희 집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막내 삼촌의 딸과 저는 동갑내기 개구쟁이들이었고 하루 종일 장난을 치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 공터에는 짐을 싣는 큰 수레 몇 개가 늘 세워져 있었는데 바퀴가 달려있어서 그 아이와 저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레에 올라가서 장난을 치다 넘어졌는데 저 혼자만 크게 다치게 되었고 놀란 그 아이는 삼촌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더 큰 불행은 그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연탄을 사용하던 때라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는데, 세 사람이 한 방에 같이 잠을 잤지만 오직 그 아이만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다정다감하고 상냥하던 숙모가 저를 볼 때마다 왜 너만 살아있냐고 미친 것처럼 울부짖곤 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저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숙모의 절망과 비통함을 알았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모는 저를 보고는 때때로 죽은 자신의 아이인 줄 착각하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제 머리를 쓰다듬곤 해서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숙모는 나날이 망가져갔습니다. 실성한 것처럼 혼자서 말을 하고 자신의 눈앞에 그 아이가 왔다며 섬뜩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말라가는 숙모의 두 눈은 점점 움푹 패여지고 뭔가를 중얼거리며 말을 하는 모습은 오싹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부터 망의 삼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망의 삼촌이 모두들 걱정이 되어서 찾기 시작했지만 그 어디에도 삼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수소문 끝에 삼촌이 발견된 건 놀랍게도 그 아이가 묻힌 공동묘지였습니다. 몰라보게 변해버린 삼촌의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늘 단정하고 사람 좋은 웃음으로 모두를 대했던 삼촌의 모습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비틀어지고 온몸의 살이 다 빠져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그 아이 무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두를 더 놀라게 한 건 그 아이의 무덤 곳곳이 파헤쳐져 있었고 쓰러져 있는 삼촌의 손톱에는 무덤의 흙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 그 모습이 너무도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덤을 왜 파헤친 것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죽은 딸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리 한 것이라고 여겨서 다들 더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삼촌은 이틀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죽은 아이가 자기를 부른다고 급히 가야 된다면서 가축들의 만류를 뿌리치고는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한 삼촌은 갑자기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왔어. 아빠가 왔으니까 어서 나와. 삼촌의 뒤를 따라간 아버지는 기겁을 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해서 죽은 아이에게 아빠가 왔다고 나오라고 하니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그 모습은 오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아이의 무덤에서 부스럭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끝이 쭈뼛서는 섬뜩함을 느끼는 바로 그때 무덤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죽은 그 아이가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눈앞에는 죽은 그 아이가 머리는 엉망으로 엉켜지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검게 변한 입술로 삼촌을 노려보면서 작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왜 이제 왔어?
혼자는 무서우니까 아빠도 빨리 들어와. 그 말을 듣고는 삼촌은 마치 자신도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묘를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삼촌에게 달려들어 정신을 차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죽은 그 아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무덤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버지는 자신도 섬뜩함을 느껴서 삼촌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고 공동묘지에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삼촌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삼촌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죽은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며 목류병에 걸린 것처럼 돌아다니고 낮에도 창문 앞에 서서 자기에게 손을 흔든다고, 어서 오라고, 같이 가자고 손을 흔들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삼촌의 기괴한 행동은 나날이 더해져만 갔고 가족들은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눈을 피해서 삼촌이 또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저렇게 딸에게 가고 싶어 하는데 실컷 있다가 여한 없이 돌아오게 놔둡시다. 모두들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차츰 지쳐가는 와중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삼촌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은 또다시 죽은 아이의 묘가 있는 공동묘지로 삼촌을 찾기 위해 갔습니다. 아이의 묘라서 조금 작기는 했지만 이내 찾을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이상하게 아이의 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아버지가 가까스로 찾은 아이의 무덤은 완전히 파헤쳐져 있었고 무덤 속에는 아이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모두들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삼촌이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삼촌은 눈을 부릅뜬 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를 안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눈웃음이 기분 좋았던 막내 삼촌은 자신이 못다 입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나버려 모두를 비통한 슬픔에 젖어들게 했습니다. 결국 죽은 그 아이는 끝내 삼촌을 데리고 가버린 것일까요? 오늘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그 아이와 삼촌이 있는 공동묘지에도 아카시아 꽃냄이 가득해 온혼의 못다한 소름을 달래주기를 빌어봅니다. 그 아파트 놀이터 두 번째 그네에는 늘 그 여자가 있습니다. 어린 남매를 기다리는 한 여자가 비오는 밤에 나타나 그 아파트 놀이터 두 번째 그네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생활용품 정리를 늘 주말 아침 인정이 드문 시간에 하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조금 망설였지만 그래도 일찍 일어나 혼자서 여유롭게 재활용품을 정리해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개의 동마다 정리하는 장소가 있어서 베란다 뒤편에 그 장소로
발걸음을 옮길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덩치 큰 피아노라도 떨어진 줄 알고 너무 놀란 저는 정신을 차려서 베란다 뒤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 두 분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그냥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도대체 뭐가 떨어져 이렇게 큰 소리가 난 건지 너무나 궁금해서 베란다 쪽 소리가 난 곳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는 검붉은 피가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으며 팔다리는 다 꺾여서 이상한 형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란 저는 온몸이 굳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떨어져서 죽었는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으며 아이들은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기를 무서워하고 어른들도 그 여자가 떨어져 죽은 장소를 어지간하면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흘러 조금은 소문이 가라앉을 무렵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뒤에 엄마들끼리 모여 간단한 티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출석률이 좋았던 18층의 여자가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던 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층에서 떨어져 죽은 여자는 바로 그 18층의 여자였습니다. 늘 밟고 다정다감해서 곧잘 간식거리를 가져오기도 했던 18층의 그 여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참담한 일을 저지른 것인지 너무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어린 두 남매와 부부가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던 18층의 그 여자의 집은 언제부터인가 남자의 고함 소리, 여자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 여자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다정한 엄마였으며 아내였던 그 여자는 자신의 남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토록 사랑했던 어린 남매는 돌보지 않고 두 눈은 오로지 자신의 남편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의심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 힘들어하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점점 더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 여자는 더 섬뜩하게 변해갔습니다. 주위의 모든 여자들을 다 저주하고 자신의 남편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며 한밤중에도 다른 여자들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남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는 등 이해 못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행동이 이상해질수록 어린 남매의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화를 내며 울기를 반복하는 엄마의 기괴한 행동은 어린 남매의 눈에도 무섭게 보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그 여자의 남편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집을 떠나게 되었으며 그 여자는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베란다 창가에 늘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한밤중에도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며 베란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 여자를 발견하곤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여자는 결국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파트에는 오싹하고 섬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생전 어린 남매와 함께 자주 놀다 오곤 했던 아파트 앞 놀이터에 비가 오면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비를 맞으며 앉아 있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서 누군가 다가가 말을 걸었을 때 뒤돌아보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는 모두들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눈, 코, 입의 분간이 어려울 만큼 처참한 상처에 검붉은 피범벅으로 뒤덮여 있는 그 얼굴은 심장이 멎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기괴한 소문은 삽시간에 아파트에 퍼져서 밤늦게 다니는 주민들이 점점 줄어들어 밤이 깊어지면 적막감이 돌 정도였습니다. 소문을 전해 들은 그 여자의 남편은 서둘러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하게 되었고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오게 되면서 어느 사이엔가 18층의 그 여자는 서서히 잊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벨을 눌러 확인해보니 18층에 새로 이사온 여자였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죽은 그 여자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제게 묻고는 너무 무섭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기괴한 일이 있었지만 죽은 그 여자 이야기를 알고 싼값에 들어왔기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밤중에 낯선 여자가 주방에 서 있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서 오금이 저릴 만큼 놀라기도 했으며 모두들 잠든 새벽에 베란다를 처음 본 여자가 서성거리기도 하는 등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사 온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사가게 됐다며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저도 슬며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그 여자와는 각별하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차 한 잔 정도는 했던 사이라 혹여라도 그 여자가 나타날까 두려워졌습니다. 되도록 혼자 집에 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며칠을 보낸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처음 본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 누구냐고 재차 확인하는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을 때 너무 놀라 턱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18층의 그 여자였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에 움푹 꺼진 시커먼 눈자위, 뭐라고 웅얼거리는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서 있었습니다. 딸아이와 같이 있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이른 새벽 현관문을 열었을 때도 서 있었고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 여자는 있었습니다. 죽은 그 여자가 왜 제 눈에 보이는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그 여자가 자주 나타나는 놀이터에 아무도 몰래 그 여자를 위한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간소한 넣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 걱정일랑 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혼자만의 작은 위령질을 하고 난 뒤에는 차츰 그 여자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 저 역시도 점차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그 여자는 자신의 어린 남매를 참아 잊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던 그 장소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오늘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밤에 놀이터에 가면 그 여자가 있을 겁니다. 그 여자가 멀리서 보였습니다. 하얀색 원피스를 시원하게 차려입고 긴 생머리를 아름답게 휘날리며 그 여자가 멀리서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꿈꾸고 준비해온 신혼여행은 저희 둘만이 훌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업무에 허덕이며 살아오다가 저희가 선택한 신혼여행은 소박하면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머무르고 싶을 때 머무를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때는 바다로 가고 산속 풍경이 그리울 땐 산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늦은 저녁밥을 사 먹고 산속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산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 대학교 때 친구들과 여행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산속의 그 푸른 달빛과 청량감이 넘치는 시원한 공기, 밤에 우는 새소리 등이 너무 기대가 되어서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산으로 출발하기 전 한식이 맛있었던 그 식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식당 주인분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마 오늘 밤에 저 산으로 출발하시려는 건 아니죠? 저희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 주인분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정색을 했습니다. 저희는 웃으며 현대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원래는 뜨내기 여행객들한테 이런 말을 잘 하진 않지만 보아하니 신혼여행을 온 것 같아서 말해주노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에 저 산속 깊은 곳에 다다르면 무조건 차가 고장이 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고 뒷좌석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어서 차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실종이 되어 여태껏 찾지 못한 신혼부부도 있다면서 오늘 밤에 출발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무조건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가라고 극구 알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포 체험을 다닐 정도로 그런 장르에 익숙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 만큼 재미있게 여겨졌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어 저희는 주인분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주인분이 주신 팥을 한 주머니 거머쥐고는 산속으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렸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완만한 커브길을 천천히 돌아가는 순간 흰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보여 저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깊은 산 속에 젊은 여자가 혼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이상했습니다. 설마 진짜 귀신인 거 아니냐고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오싹하고 섬뜩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저희를 보고는 속도를 내어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갑작스런 이상한 행동에 너무 놀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그 순간 식당 주인의 말이 떠올라 머리끝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차에 가까이 다가와서는 차 문을 열기라도 할 것처럼 행동해서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저희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정말 기이했습니다. 서늘한 초가을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하얀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 부분부터 시작된 피피처럼 보이는 붉은색은 섬뜩하고 이상해 보였습니다. 마치 하얀색 원피스에 피를 칠갑이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눈자위가 지나치게 시커멓고 아무리 한밤중이어도 달빛이 이처럼 환하게 밝은데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동자가 사라져서 움푹 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는 아까 식당 주인이 말한 처녀 귀신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저희는 움직이기 힘들 만큼 오금이 저리고 힘들었지만 시동을 걸어 최대한 그곳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떨려 너무 힘들었지만 오로지 그곳을 벗어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한참을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벗어났다고 안도하며 한숨 돌리려는 그 순간 저희는 숨이 멎을 것처럼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섬뜩한 모습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안도감은 끔찍한 공포감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차 안으로 들어오려고 기괴한 얼굴을 차창에 들이밀고는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은 눈동자가 없는 움푹 파인 눈자위에 코는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고 입가엔 말라 비틀어진 피딱지가 잔뜩 묻어 있는 것이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그 여자를 봤을 때부터 비릿한 피비린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너무 역하고 비릿해서 참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비릿한 피냄새에 기괴한 여자가 차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차를 몰고 달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컴컴한 산속을 그렇게 달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살았다 생각하며 산속을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여자도 보이지 않는데 기분 나쁜 피비린내가 왜 이렇게 진동을 하는지 이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기괴하고 낮은 웅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 움직여지지 않아 오로지 눈동자만 억지로 굴려 뒷좌석을 바라보는 순간 피로 칠갑한 하얀 원피스의 그 여자가 일그러진 얼굴을 저희에게 들이밀며 앉아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여자는 마디가 뒤틀려 구부러져
너덜거리는 손가락으로 제 옷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주인이 저희에게 준 팥을 담아준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져 팥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한숨 소리 내더니 어느 순간 더 이상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역한 피비린내도 사라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달빛은 환하게 걸려있고 주위는 적막한 깊은 산속일 뿐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에겐 똑똑하지만 가난한 애인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직장에 다니며 억척스레 애인의 뒷바라지를 했고 가난한 남자는 여자의 헌신으로 성공했지만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게 되어 착한 여자를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순진한 여자는 울며 매달렸고 남자는 여자를 달래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산속에서 차 사고가 발생하고 남자는 구조되었지만 여자는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착했던 여자는 기대가 부풀어 하얀색 민소매에 시원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긴 생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모든 걸 내준 그 여자는 자신이 죽은 그 자리에서 처녀 귀신이 되어 달빛이 환한 산속에서 그 남자가 돌아오주길 기다리며 피로 칠갑한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오늘도 서성이고 있습니다.